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자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한 4개가 있는데 일단 요 조문 자료 같은 경우는 강의 중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건 매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 조문이 다 있긴 합니다만은 조문만 딱 모아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뭐 자세한 얘기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거는 매일 갖고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퀴즈 및 OX 자료가 나가요. 이건 강의 중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강의 중에 활용하고, 복습하실 때 필요하신 거는 교재에 옮기시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모아놓을 필요 없고,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필요한 건 옮기시고 버리시면 되겠다. 그다음 첫날 쓰는 게 2개 있는데, 하나가 이제 강의 계획서고 하나가 이제 OT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날이니까 빠르게 OT 진행해 보시죠. 자,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본 노무사고요. 예. 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월 8일까지인데, 일단 16회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보강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보통 기본 강의 때 하루 정도 보강이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보강이 있을 수 있다. 뭐 최악의 경우는 이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16회대로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1차 시험 대비를 하면서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해 다 필요 없고, 그냥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만 알려드리고 이것만 조심하세요라고 진행하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한 8회가 뭐야? 한 6km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모래성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일단 이해도를 좀 높여놔야 이게 2차에도 도움 되고, 특히 이제 1차에서 암기 부담을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조문 같은 경우야 어쨌든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 자체에서 이제 덜어지는 암기 부담이 있고, 판례는 그냥 100% 이해해요. 그래서 2차에서는 그거를 통으로 외워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 1차에서는 객관식을 푸는 거니까 판례는 외울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냥 이해하면 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기본 강의를 줄일 수가 없어요. 1차 강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8월 강의도 16회를 하고 2월 강의도 16회를 하는데, 이제 8월 강의에 비해서 2월 강의는 조금 더 1차의 피해를 맞게 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강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매일 2시에 시작해서 5시 40분에 끝인데, 실제로는 살짝 오버될 수 있습니다. 6시를 넘기지는 않을 건데 최대 6시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 약속을 잡으실 거면 6시 이후로 잡으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교재에 대한 설명을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크게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도화도노법 9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강의 목표는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1차는 법 규정 반, 판례 반이에요. 그래서 법 규정은 기본적인 흐름들을 이해하면서 뭐 트릭들이 있다 보니까 뭐 살짝 외울 것들이 있고요. 판례는 그냥 이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법 규정 및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랑, 특히 각 조문의 유기적 관련성을 좀 파악해서 전체 틀을 잡는 것. 그거는 1차 시험은 물론이고 2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도 이제 큰 틀이 잡힐 수 있겠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당연히 판례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공부하는 것처럼 판례를 막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판례를 막 구조화시키고 막 판례를 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떤 것들 때문에 쟁점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것만 이해하면 정말 1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잘 이해해서 판례는 기본 강의만 듣고 나도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강의 진행은 뭐 당연히 1차 기본 강의니까 막 무리하게 막 딥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순수 1차 강의냐? 근데 강사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동법은 특성상 1차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도 이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1차만 딱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도 안 되게 늘려가지고 막 2차처럼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대충 한 1.5차 정도 강의다, 이래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기본 강의가 2번 있는데, 8월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2차스럽게 살짝 가는 게 있고요. 한 1.6차쯤 되고, 2월 강의는 시기의 특성상 조금 더 1차스럽게 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기본 틀은 비슷한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1.4차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1차 시험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조문과 판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그 외에 이론적인 부분들은 시험에 안 나와서 딱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심화학습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깊이 해야 되니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례 퀴즈 자료를 활용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제 지론인데, 어쨌든 특히 1차 시험에서는 이해를 하면 특히 판례는 다 풀 수 있다. 그리고 이해를 하면 조문에 대한 암기 부담도 매우 줄일 수 있다. 지론이라서 최대한 틀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제 OX 문제를 통해서 완성도를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있는데 얼추 진도가 이대로 흘러가요. 이제 거의 맞는데 뒤에 살짝 밀릴 수 있다. 그거만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습하실 분들은 요 진도표 활용하셔가지고 예습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 들어가 보시죠.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 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 2026년도 1차 시험 대비 강의 일정을 쭉 깔아놨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6번까지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1년 동안 진행하는 1차 강의 기본 틀이에요. 자, 그래서 좀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기본 강의가 2번 있죠. 8월 기본 강의가 한 번 있고 2월 기본 강의가 한 번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는 교재가 달라요. 8월 기본 강의 때는 전시춘 박사님 에센스 1, 2 이걸로 진행하고요. 2월 기본 강의 지금 하는 거 이거는 제 책 도화도전법으로 진행합니다. 원래는 도화도전법도 작년까지는 1, 2로 찢어져 있었어요. 뭐 이제 우리 노동법에서 1차 시험에서 노 1과 노 2가 뭐가 다른지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 과목에 맞춰가지고 저도 원래 1, 2 찍고 각 교재의 이론이랑 이제 문제 기출 문제들을 쫙 깔아가지고 두껍게 이렇게 2권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모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론서를 묶어가지고 1, 2를 합쳐가지고 그냥 도화도전법 9판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틀도 완전히 새로 썼어요. 이건 뭐 그냥 아예 다른 교재예요. 근데 기존에는 어쨌든 설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에센스가 비슷한데 저도 설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교재랑 좀 비슷하게 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조문 같은 경우는 아예 자료를 드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확 줄인 다음에 표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좀 얇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대비로는 작년까지 교재에 비해서 올해 교재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교재에서 이제 1, 2에 문제로 들어가 있던 것들을 싹 묶어가지고 객관식 문제집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도화도전법 1, 2가 있고 별도로 좀 얇은 객관식 문제집을 따로 냈거든요. 진도별 보고 비슷하게. 근데 올해 그냥 통합시켜가지고 두껍게 문제집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깔아놓고서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8월 기본 강의랑 2월 기본 강의는 교재가 다르다. 그럼 내용이 다르냐? 그러진 않아요. 내용이 다르진 않고 대신 8월 강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짝 2차에 조금 더 연관성 있게 강의를 진행하고 시기의 특성상 왜냐하면 8월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종강하자마자 바로 연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연결성을 위해서 그래 가는 게 있고 2월 기본 강의는 상대적으로 올해 1차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1차스럽게 1.4차 그렇게 진행하더라. 하지만 방향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 쪽으로 막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재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저는 8월달 기본 강의랑 2월달 기본 강의를 교재를 다르게 가는가? 별거 아니에요. 그 강의를 진행할 때 가장 근접한 시점에 출간된 교재로 해요. 전 박사님은 보통 매년 한 7월 정도에 개정판을 내시거든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 나왔던 교재로 8월 강의 진행하고요. 저는 보통 이제 그 말까지, 그해 말까지, 전년도 말까지 법 개정되는 거 계속 확인하고 있다가 보통 연초에 저는 개정판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2월 강의는 제 걸로 진행한다. 그래서 뭐 차이가 있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에센스를 보든 도화를 보든 두 권을 보는 거예요. 에센스는 1, 2로 찢어가지고 이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이론 한 권, 문제집 한 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2권 보는 건 똑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그 8월 기본 강의 할 때 그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못해요.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하다가는 강의를 16회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월 강의 할 때는 강의를 진행하고 문제는 알아서 푸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글을 올리세요.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2월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문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대신 약식 OX가 들어가 있고 매일매일 드리는 추가 OX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습 부담은 좀 덜 할 거예요. 이제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이제 2차 강의 같은 경우는 평일반이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데 노동법 끝나면 행정 들어가고 끝나면 인사 들어가고 이런 식인데 1차는 8월도 그렇고 특히 2월이 심한데 특성상 펼칠 수가 없어. 쫙 몰아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나마 좀 피하는 게 신정법무사는 민법이랑 좀 피해요. 그것까지 엮여버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민법 끝나고 저는 보통 진행하도록 하는데 좀 최대한 피한다고 피하는데도 엮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보를 나진성 노무사님 들으시는 분들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이주연 노무사님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학도 지금 끝물 막 엮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복습 부담을 좀 줄여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막 이만큼씩 있는데 그거를 푸세요. 이미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OX만 풉시다. 그리고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3월 달에 문제집을 풉시다. 뭐 이런 이제 구조로 교재도 내용도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12월 달에 촬영한 핵심 강의가 있는데 이거는 초심자분들을 위한 건 아니고 이제 헌동차 이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경험도 있고 2차 공부도 좀 했고 이런 분들은 약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문 중심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판례 강의할 필요 없거든요. 다 알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문 중심으로 약식 강의 진행하는 게 12월 달에 하는 특강으로서 핵심 강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들을 필요 없겠죠. 자 그러고 나면 양가로 4, 5, 6번이 문제인데 양가로 4번에 기타 법령 심화 특강이 있어요. 이제 뭐 다른 말로 이제 부속 법령이라고도 하는데 뭐 자세한 구조는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노동법 1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메인이고 노동법 2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줄여서 이제 노동조합법이라고도 하고 노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메인이에요. 근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들이 있거든. 근기법 관련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는 노동법 1에서 10개가 있고요. 법률이. 그다음에 노2 노조법 관련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난잡해. 이게 좀 지저분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빡세게 공부하자니 법령 하나당 문제 수가 많지가 않고 나와봐야 하나당 한 2문제 나오니까 그렇다고 대충 보자니 또 이게 합쳐놓으면 비중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기본 강의 때 충분히 진행하긴 하고 이 기본 강의 때 진행하는 부속법령 내용만으로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에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부속법령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아예 별도로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심화 특강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뭐 일부러 뭐 뺄 걸 빼고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 때 부속법령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좀 더 안전하게 딥하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부법 특강을 따로 깔아놨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있는 기타 법령 심화 특강은 필수냐? 당연히 아니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뭐 추가로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거는 뭐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너무 책 늘리고 내용 늘리고 싶지 않고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기출 위주로 좀 많이 돌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굳이 늘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5번에 1차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교재를 줄로 찢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집을 따로 찢은 거 이게 아마 이번 주 말쯤 출간될 것 같은데 그걸로 진행하는 게 양가로 5번에 있는 문제풀이 강의예요. 뭐 개인적으로 이게 필수냐? 아이고 오타네. 풀의가 아니라 풀인데 자, 아무튼 이게 필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차 합격을 위한 강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본 강의만 들으면 돼요. 요것만 들어도 합격에 지장이 없어요. 그 외의 것들은 개인의 편의를 위한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타 법령 나는 굳이 심화를 보고 싶지 않고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것만 보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좀 불안하니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더 딥하게 보고 싶다. 그럼 들으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강의도 막 기본 강의 때 하지 않은 막 특이한 거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압축적으로 반복하면서 같이 문제를 푸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말쯤 아마 출간될 텐데 문제를 보니까 뭐 풀만하겠더라. 기본 강의 들은 걸로 난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푸시면 돼요. 푸시면 되는데 이게 자꾸 막 할 게 많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의지가 약해지고 그냥 강의 들으면서 같이 풀어보자 이런 느낌이면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풀 강의 때는 문제집에 있는 것만 하진 않고 추가 문제를 좀 드리긴 드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필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볼 수 있고 양가로 6번에 보통 시험 직전에 포대지 특강이라고 이 네이밍을 합법에서 만든 건데 고유명사 비슷하게 내버렸죠. 이게 원래는 4일에 걸쳐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해보자. 하루에 한 과목씩 뭐 이런 식이었어요. 노동법 한 과목, 민법 한 노동법 하루, 민법 하루, 뭐 경영 하루, 이제 뭐 경제 마찬가지고 사보 하루 이런 식이었던 건데 이게 한 10년 진행하다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 강의라고 하더라도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민법 이런 거는 막 이틀 하더라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4데이즈가 아니에요. 한 6데이즈 이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최종 마무리 특강입니다. 필수냐? 당연히 아니지. 그렇죠? 여기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막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말 엑기스 위주로 출제가 유력한 부분들을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빠르게 하루에 돌리는 그런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내가 정리한 내용 반복하기도 바쁘다. 그럼 그거 하시면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막 정신도 없고 그냥 하루 강의 들으면서 이래저래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시라면 오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밑에 Q1이에요. 1차 과정의 강의에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1차 강의를 효율성만 딱 놓고 본다면 8월 강의든 2월 강의든 기본 강의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뭐 개인의 의지의 문제든 혹은 상황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시면 추가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들으면 좋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너무 강의에 매몰돼가지고 개인이 복습할 시간이 없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서 그거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강의 수강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Q2 1차 강의의 수강 순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정답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그냥 어차피 선택할 수가 없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민법을 제일 먼저 듣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동법이라는 거는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적 기본 정신들이 좀 베이스에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의 이론에서 특히 우리 수업용 노동법에서 민법적인 이론이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좀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민법을 꼭 들어야만 노동법을 들을 수 있다. 이건 아닌데 민법을 듣고 노동법을 수강하면 좀 더 효율적이긴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배치해도 상관없고 근데 법학 과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민법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노동사보 혹은 사보노동 이쪽이 좀 더 효율적으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좀 더 낫지 않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이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생각보다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3개월 조금 넘게 남았죠. 3개월 반쯤 남았는데 한 100일 남았네. 그래서 1차 합격하신 이유를 고민을 미리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를 들어 지금 1차 기본 강의를 듣지만 이미 2차 연기라든가 1기 뭐 수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는 얘기는 2차 강의 하나도 안 들은 분들. 진짜 정말 1차 기본 강의를 통해서 노동법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차 합격하시고 나면 각 학원별로 동차반이라는 과정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과정은 뭐 GS 연기 1기, 2기, 3기가 있거든요. 그 밑에 있죠. 양가로 2번에 있는데 그러니까 정규 과정은 1년에 4번 돌려요. 연기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1차 시험 딱 끝나면 한 3달 정도, 2달 정도 해가지고 동차반이라는 과정이 열려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2차 시험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엑기스만 잡아가지고 빡세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2차 시험 기회가 2번이니까 그 해에 한 번, 다음에 한 번의 기회를 날리지 말고 가서 시험장 가서 뭐라도 써보고 와보자. 요런 취지예요. 자, 그런데 동차반을 들으면 그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동차반을 그러면 왜 하냐?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왜 하는 거냐? 그거는 올해를 위한다기보단 내년을 위한 게 좀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사별로 동차반 운영 방식은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변화되었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동차반 운영할 때 그냥 정규 과정이 압축 과정이었어요. 최대한 빠르게 강의 시간 막 늘려가면서 난 다 알려드려야지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저의 개인적인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난 다 해들었다 이러면서 남은 건 너희의 목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소화가 안 돼. 남들 1년 내내 하는 거를 한 2달 만에 해버리는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없고 저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좀 바꿔왔어요. 바꿔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말 초 A급만 딱 찍어서 봐요. 그래가지고 하루 강의 오시면 하루에 주제를 한 3개, 4개만 딱 봐요. 그러면 제가 보통 8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개가 안 넘어요. 그래서 초 A급 주제만 한 30개 잡아가지고 그거만 빡세게 공부한 다음에 시험장 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올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올해 A급은 내년에도 A급이에요. 그래서 올해 A급 중에 올해 출제 안 된 거는 내년에 매우 유력하겠지. 그래서 A급들을 미리 한번 돌린다. 이런 의미가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차 공부는 객관식이고 2차 공부는 논술형이니까 복습 방법부터 필기 방법부터 책 단권화 문제 공부 그 다음에 판례 외우고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 시행착오가 좀 있거든요. 그게 그 시행착오를 보통 연기에 많이 겪죠. 근데 동차반을 듣게 되면 거기서 시행착오를 다 겪게 돼요. 이것저것 그때 알려드릴 건데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세요 알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뭐 필기구라든가 필기법이라든가 복습법이라든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놓고 모든 게 세팅이 끝난 채로 연기를 들어가니까 연기의 효율성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겠죠.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2차 시험 보고 나면 점수가 과목별로도 물론 나오지만 문항별 점수가 나와요. 아,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어. 문항별 점수가.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우리가 2차 시험에서 노동법을 6개 주제를 보거든요. 시험을. 6개 주제를 봤는데 예를 들어 그중에 한 3개가 내가 공부한 게 나왔다. 이러면 적어도 그 3개가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 봤으니까 제대로 쓰고 나왔겠죠. 그럼 이 정도 쓰면 내가 몇 점쯤 나오더라. 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동차반에서 갔던 길이 맞으면 검증된 거니까 1년을 그대로 가면 되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방법을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연기부터 바꾼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동차반 강추해요. 그래서 운빨만 잘 맞으면 점수가 엄청 잘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동차반 대박 터진 경우가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이 29회 때고 한 번이 34회 때예요. 34회가 작년이거든. 왜 그랬냐? 29회 때도 그때는 좀 많이 했어요. 그때가 한 40개 정도를 했었는데 그중에 6개 주제 중에 5개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가 우리가 수업용 사투리로 들어보셨을래나? 우리가 수업용 사투리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의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의도치 못하게 얻어맞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씨 불의타야. 불이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이걸 불이타라고 하는데 29회 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6개 중에 5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누구에게나 불이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규과정 애들도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양을 적게 공부한 우리가 훨씬 유리했던 거예요. 그거만 계속 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동참한 분들이 2차 시험에서 거의 초고득점 하는 게 이제 65점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때 동참한 출신 중에 65점 이상이 5명이 나왔어요. 말이 안 되거든. 60 이상은 수두룩하게 나왔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다른 과목 때문에. 이 네 과목이 그게 맞아 떨어져야 붙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동차만 듣고 합격하기 어려운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은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다음 연도 준비하실 때 엄청 큰 이제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죠. 작년도 비슷했어요. 작년에 6개 중에 작년에 문제가 뭐 들은 분들이 있을 건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한 3문제 정도가 불이터였어요. 그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그러니까는 동치반 분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28개인가 9개인가 했는데 거기서 3개가 나왔고 나머지 3개는 어차피 불이타고 근데 심지어 이 3개가 1차 때 보는데 2차 때 안 보는 그런 주제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못 본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쓴 거지.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65점까지는 아니었고 60 이상 문제가 꽤 많이 나왔고 50대 후반은 뭐 깔렸고 동체반 성과가 작년에 엄청 좋았어요. 물론 다 떨어졌어. 그거는 다른 과목 때문이죠. 그래서 동체반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 이후에 동체반 과정 들어오시는 건 그 다음에 합격 확률을 말도 안 되게 올려준다. 그래서 막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험 카페에서 1차 끝나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동체반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막 안 좋은 걸 많이 달렸어요. 댓글로. 학원의 상술이다. 막 이러면서 연기를 들어라 이러면서.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연기는 좀 있으면 들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동체반 들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또 달리게 돼요. 연기 듣고 붙을 수 있냐? 못 붙어. 그러니까 그건 아예 제로거든요. 동차반은 한 0.1%라도 가능성이 있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달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빡세게 달려가지고 우리 2차 시험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차반은 저는 한 15년 전부터 애창론자였거든요. 옛날부터 동차반의 뭐 장점을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 학원의 상술이라는 비하는 거 들으면서 나는 그게 아닌데 나 너무 억울한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심지어 강사분들도 막 욕하고 그랬어요. 강의 중에 그런 거 뭐라 듣냐고. 근데 그 욕하던 그분들 지금 다 하고 있어. 동차반을.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 된 거지.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함이 있습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 그런 거. 그래서 정말 합격하신 이후에 강추. 그러니까 요거 올해 1차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통 여기 있는 분들은 올해 1차만 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2차 연기를 듣고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1차만 열심히 하시고 합격한 다음에 동차반 들어가서 뭐 말도 안 되는 로또 터져가지고 합격하면 뭐 대박이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 한번 싹 잡아놓으면 다음 연도가 아주 편안하게 1년간 달릴 수 있고 내년도에 합격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모험적인 케이스가 첫 해 한 1월 달쯤 진입해가지고 1차만 집중해서 공부한 다음에 1차 합격하고 동차만 들은 다음에 1년 동안 2차 풀커리 타가지고 다음 연도에 유예로 합격하는 거. 이게 이러면 이제 한 1년 반쯤 걸리는 코스지 않습니까? 제일 모험적인 코스예요. 아주 모험적인 코스. 헌동차에 들어가게 되면 실력은 늘어요. 그러니까 2차 풀커리가 첫 해 돌릴 때랑 두 번째 돌릴 때가 다르거든요. 첫 해 돌릴 때는 그냥 외우느라 정신없고 둘째 해 돌릴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강의 똑같은 강의 들어도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책을 봐도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차 풀커리를 두 번째 돌릴 때가 실력이 확 늘어요. 그래서 헌동차 분들이 사실은 합격자가 되게 많아요. 그 확률상 그렇습니다. 근데 헌동차들의 문제가 뭐냐면 헌동 시절이 실력은 많이 느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1차를 또 봐야 되잖아.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2차에 힘을 줘야 되는데 1차를 또 봐야 되니까 뭐 밸런스도 모르겠고 막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시기를 겪지 않고 유예 때 딱 붙어버리는 게 최고거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꼭 제가 이거를 원래는 종강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진도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채널 개강할 때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열심히 하셔서 안정적으로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꼭 동차만 들어가셔서 물론 네 과목을 엑기스만 달리니 엄청 빡세요. 죽어날 거야. 우리 1차 공부하는 건 비교도 안 돼요. 죽어날 거거든. 근데 어떻게든 버텨내가지고 올해 2차 시험장 가서 박 쓰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양가로 2번 참고로 보시면 2차 시험 정규 대비 과정과의 비교를 만들어 놨어요. 2차에서는 1년에 4번을 돌려요. 왜 4번이나 돌리냐?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이게 한 번으로 되는데 4번을 돌리는 건 학원이 사기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4번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4번까지 필요 없던 시절도 있었죠. 저 처음 강사할 때. 제가 처음 강의할 때가 2007년 말이었거든요. 꽤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강의할 때 뭐라 했냐면 그때도 학원이 4번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4번을 갓 돌리기 시작한 초창기예요. 그 전까지 2번을 했었고 2차도 그 기본 강의 한 번, 모의고사 과정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4번을 돌리기 시작한 게 한 2007년, 6년 이맘때부터거든요. 그때도 처음 강의할 때는 4번까지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괜히 학원 계속 오지 말고 딱 2번만 들읍시다. 기본 강의 한 번, 문제풀이 한 번. 그래서 연기 하나 듣고 2기든 3기든 한 번 오시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출제 유형도 바뀌고 시험 제도도 바뀌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퀄리티도 바뀌고 경쟁률도 바뀌고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4번을 다 돌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압축해서 A급 위주로 보는 게 동체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과정에서 노동법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노동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노동법 1이 있고요. 노동법 2가 있고 민법이 있죠. 사회보험법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꽈락이 40이고 합격이 평균 60이에요. 그래서 평균 60이 넘어야 1차, 2차 마찬가지인데 넘어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점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예를 들어 막 90, 90, 90, 90, 90 그러면 뭐 좋지. 베스트죠. 근데 90, 90, 90, 90, 90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무 과투하예요. 너무 오버페이스야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좀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60점 중반에서 한 70 사이 그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점수거든요. 보통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공부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민법 사보인데 우리가 민법 사보를 물론 마음속으로 목표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마음속의 목표는 마음속으로 막 50점만 해야지 이러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목표는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를 맞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량이 우리가 합격권 점수에서 거의 곱하기 2, 3을 해줘야 돼요. 아예 빠짐없이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민법 사보 이런 것들이 한 60 정도를 목표로 공부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좀 못 보더라도 최소한 명가락은 하자 이런 식으로. 자, 그게 현실적이고 선택도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전략들을 쓰는 게 이 3과목 정도는 보통 60점 정도를 현실적인 목표들로 많이 삼아요. 우리가 실제 웬만히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1차 시험에서 노동법 쪽에 힘을 주는 이유는 노동법은 2차가 헬이라 그렇지 1차는 상대적으로 할만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1차 노동법의 객관식 난이도하고 2차 노동법의 주관식 난이도가 아예 비교가 안 돼 이게. 너무 갭이 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이 2차 가서 주관하는 거지 1차에선 상대적으로 할만하다고 이게. 물론 저와 잘 이해하면서 하기 때문에 할만한 거긴 한데 아무튼 할만해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실제로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요거 80점, 요거 80점 요 정도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80, 80 맞으면 3개 중에 한 2개 60 맞고 하나 명가락하고 그래도 되게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도 노동법 점수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전략이 거의 동일해. 노동법에서 점수를 확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평균 내지 명가락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공부할 때부터 명가락 해야지 이러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점수를 잘 받으려고 공부를 해도 막상 시험 봐보면 겨우 명가락하게 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노동법은 빡세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1차 합격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노동법은 2차 시험에도 이어지죠. 물론 사보에도 일부 이어지는 게 있어요. 산재법 이런 것들은 2차에서도 중요해요. 근데 걔가 2차에서는 그게 노동법으로 들어오는 거지.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사보의 일부 그런 걸 제외하고는 2차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2차에서 인사경조에 간접적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2차 노동경제학에 간접 도움이 되긴 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는 노동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우리가 1차 보고 끝날 거 아니니까 우리가 1차 시험을 다 붙은 다음에 난 이제 합격의 기쁨을 맛봤으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최종 합격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최대한 잘 이해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 그리고 2차는 뭐 2차 과정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가 없는 건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판례가 있는 것도 너무 지엽적인 판례는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책에 있긴 하지. 근데 막 그거를 강의 중간에 막 파고들고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판례들 그런 내용들은 1차 때 더 빡세게 보게 됩니다. 왜냐? 시험에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1차 때 좀 꼼꼼하게
지엽적인 것들 다 공부해 놓으시면 작년처럼 브리타가 막 3개씩 나와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해도 오히려 이걸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잘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브리타 3개 중에 하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최신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8월달 시험인데 4월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불문율을 어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1차 강의 때 안 했겠지. 왜냐면 판례가 안 나왔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외 2가지는 2차 과정에서는 체계만 있고 결론만 기억합시다 하고 넘어가는 건데, 1차 과정 할 때는 좀 자세히 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이 오히려 그거 기억 떠올려가지고 법조문 뒤져가면서 막 이렇게 답안을 써가지고 되게 고득점한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 진행하실 때 여러모로 좀 열심히 하실 요인이 된다. 나아가서 우리가 합격하신 이후에 필드로 간다고 치자고요. 필드 가가지고 민법을 쓰겠어요? 안 써. 사보를 쓰지. 쓰긴 쓰는데 이제 이건 2차랑 연결 안 되니까. 그다음에 경영정지 안 써요. 2차 가서 실무 가서. 그래서 우리가 수험 때 공부했던 게 필드에 나가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무기로서 도움되는 건 노동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차를 봐도 2차를 봐도 합격 이유를 봐도 노동법은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법을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그다음 3페이지 4번 보시면 표준 점수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를 좀 1차 시험과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 요거를 좀 뭔지 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표점제라고 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이해해 볼게요. 자, 1차 시험에서는 어디서 표준 점수제가 문제가 되느냐? 선택 과목이 문제예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경영학이 있고 하나는 경제학이 있잖아요. 근데 경영 경제 중에 뭘 택할 것이냐 뭐 상관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근데 2차 노경을 하실 분들은 확실히 경제가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보통 경영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정답이 있지는 않으니까 본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많이 선택하는 건 경영 쪽이긴 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 예를 들어서 경제 경영 시험이 나왔는데 난이도 조절을 밸런스를 못 맞춘 거예요. 예컨대 경영학이 너무 쉽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막 위에 있겠지. 경제학이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얘를 점수가 밑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영학 본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막 70, 80 이러고 경제학 본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막 20, 30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중간으로 모아요. 이게 표준 점수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수 과목들인 노원, 노투, 민법, 사보는 원점수로 점수가 들어가지만 선택 과목들은 표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점수가 조정이 돼. 근데 보통 경영이 경제보다 난이도가 낮거든요. 점수들이 높아. 그래서 보통 경영이 표점을 돌리면 점수가 떨어지고요. 경제는 표점을 돌리면 점수가 올라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일반적이에요. 올해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 근데 보통 그래가지고 경제학 선택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40이 꽈락인데 36이 나왔다. 그럼 그냥 마음속으로 그건 합격이다 이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표점을 돌리면 그 정도는 올라가거든. 반대로 경영을 했는데 막 점수가 좀 예를 들어서 저 전체 총 평균 점수가 막 간당간당하다. 아 근데 너 경영이겠는데 너무 높다. 이러면 좀 불안하지. 왜냐면 표점을 돌리면 경영이 떨어지거든. 그럼 총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1차에서는 오케이 그럴 수 있고 2차에서도 표점이 있어요. 왜 있냐 생각을 해볼게요. 2차에는 노동법 1, 2가 한 과목이 되죠. 그래서 노동법이 돼요. 대신 2차 다른 과목들은 배점이 100점인데 노동법은 150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비중이 커요. 옛날엔 2차 노동법도 1, 2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수험생 때는 저는 노동법을 2과목을 봤어요. 2차를. 근데 이제 한 19회, 20회 요맘때 이제 하나 합쳐지면서 시스템이 재편되면서 하나로 합쳐지고 대신 점수가 150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다음에 인사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정성법이 있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총 4과목을 보는데 방금 얘기했던 1차 시험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은 여기서도 똑같이 발생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표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크게 문제가 터졌어. 그게 언제냐? 19회 때예요. 좀 오래됐죠 이제. 올해 시험 보시면 35회니까 한 16년 전이에요. 되게 옛날 얘기다. 가지고 그때 문제가 터진 게 과목별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영 조직 선택하신 분들은 평균 점수가 30점대로 떨어져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점수지. 노경 하신 분들이 노동경제학 하신 분들이 평균 점수가 막 70 이상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목에서 점수가 2배 이상 평균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19회 합격자 중에서 노경 선택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시험에서 선택하는 보통 순서를 보면 비율적으로 경영 조직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민소, 그다음에 노경 이런 식인데 19회 합격자 중에 최대 다수파가 노경파예요. 점수를 막 그냥 퍼져버렸으니까 그걸로 다 캐리해가지고 붙어버린 거지.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19회 때
합격자들이 합격 수기를 쓰는데 합격 수기에 선택 과목 노동경제학 이래버리면 그냥 딴 건 보여주지도 않는 거야. 쌍욕을 막 내려라 그래서 양심도 없냐 내려가면서 막 쌍욕이 달리고 막 글 다 지워주고 심지어 농업인들도 수습을 뽑는데 노동경제학 선택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러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거를 표점을 돌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들어온 게 20회 때부터 표준 점수제가 들어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선택 과목에 표점이 들어와서 어떤 구조로 맞추냐면 이게 1차 표점과 2차 표점이 좀 다른데 1차 표점은 예를 들어서 얘랑 점수 평균 균이 있겠죠. 이거를 중간으로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면 전체 과목의 평균 점수를 모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 과목의 전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가 한 60점이다. 40점이다. 그에 맞게 표점을 이렇게 맞추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표점을 모든 이 선택 과목은 모든 과목을 평균 50점으로 맞춰버려요. 표점을. 그래서 평균 점수대가 밑에 있으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위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점 전환된 점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당시에 표준 점수를 얘만 도입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얘를 도입했어요.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 근데 뜬금없이 얘를 도입을 한 거야. 왜 그랬는지는 전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원점수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표점이 지금도 이 과목들도 표준 점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평균 50으로 딱 중간치를 만들어놔요. 그렇게 봤더니 제가 표점 이후에 시스템을 똑같이 해가지고 2차 과정을 돌리겠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한 상위 10% 정도가 60점이에요. 대충 보니까. 그리고 한 상위 30% 정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점수의 이제 그 배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충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상위 30% 정도가 한 55점이에요. 그리고 상위 50%가 표점을 50점으로 맞추니까 당연히 이게 50점이 되겠지. 대충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우리 정규 과정에서 모의 시험 보고 뭐 표점 돌렸더니 60이더라. 그러면 상위 10%쯤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면 얼추 맞거든요. 자, 이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처음에 이걸 도입했을 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노무사 응시생들이 계속 늘어나죠. 근데 응시생이 늘면 늘수록 어떤가요? 그 중에 상위 10%는 60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즉슨 응시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 60이 넘는 합격자가 늘 수밖에 없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응시생 중에 이 표점 하에서 상위 한 10% 조금 언더긴 한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 8% 정도는 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근로복지공, 산업인력공단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공인노무사회도 그렇고 합격자 수를 좀 조정을 하고 싶어 해요. 너무 많이 붙으면 힘들잖아. 필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응시자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한번 빵 터진 게 몇 년 전에 한 4년 됐나? 그때 2차 합격자를 보통 우리가 300 정도로 맞추려고 하는데 거의 600명이 붙어버린 거야. 그해. 왜 그랬냐? 응시생이 많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표점을 없애버려야 돼. 이 세 과목을. 첫 번째 방식은. 그리고 원점수를 짜게 주면 돼요. 그러면 조절할 수 있겠지. 우리가 평균 60을 넘어야 합격인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2차 응시자 수를 줄이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산업인력공단이 택한 건 두 번째 방식이었어요. 2차 응시자를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1차 난이도를 확 올린 거지. 그게 한 3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3년 전쯤에 1차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 그래가지고 합격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야. 그 합격자가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냐 해가지고 이거 난리 났다 그랬는데 공단이 볼 때 좀 심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그 다음에 난이도를 엄청 쉽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전년도에 비해 다른 과목들은 비슷했고 그 전년도에 사회보험법에서 다 썰려 나가가지고 좀 과했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사보만 조금 난이도를 낮췄어요. 근데 우리 수험판은 어떻습니까? 그 전년도에 그 다 썰려 나갔던 그 경험 때문에 얼마나 빡세게 준비했겠어. 그래 버렸더니 작년에 합격자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아마 이거 공단이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합격자가 나올 난이도가 아닌데 너무 많이 붙어버렸어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합격자가 1차가 5천 명이 넘어요. 1차 합격자가.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그 정도가 또 붙어버린다? 그럼 2차 응시자가 10,000명이잖아요. 그럼 10% 하면 1,000명이네. 말이 안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점을 획기적으로 올해 갑작스럽게 없애지 않는 한 올해 1차를 진짜 빡세게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전년도 합격자랑 올해 합격자랑 해가지고 2차 응시자가 한 4,000 얼마 되거든요. 작년에 5,000이 붙었어.
그러니까 올해 1차 시험은 어쩔 수 없이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그래서 올해는 1차를 빡세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표준 점수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 1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얘네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또 막 그렇게 막 5천명 붙어버린다?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얘를 없애버릴 거야. 그렇지 않고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확률상 1차가 어려운 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지금부터 좀 빡세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운 나쁘네 이렇게 할 건 아닌 게 기회일 수도 있지. 그렇죠. 올해 그 빡센 거 잘 통과하고 나면 경쟁자가 확 떨어져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일 수 있으니까 1차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고 2차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기본 강의 시즌 공부법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의를 빠지면 안 되고요. 절대로. 한번 빠지면 계속 밀려서 수습이 안 돼요. 특히 동강 보는 분들 절대 꼭 루틴 짜가지고 밀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수강 후에 교재 이론 파트 읽어보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필기노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판서를 좀 하는데 저는 판서를 중간에 지우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 지워버리면 못 따라가잖아. 그래서 저는 모든 판서는 저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나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 타임에 준비한 강의 내용이 내 생각에 여기까지는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판서가 끝나면 그냥 끝내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끝내니까 안 지우니까 중간에 그 중간에 필기하느라 고생할 필요 없고 그냥 실강 듣는 분들은 본인 스타일상 난 필기를 따라가야 집중이 된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강의 열심히 따라가시고 쉬는 시간에 그냥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면 돼. 그 다음에 동강 보는 분들도 우리 클래스는 강의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자분이 한번 쭉 훑어줘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괜히 멈추고 하지 말고 그냥 강의 집중하시고 끝나고 나면 훑어주니까 화면으로 그거 보시면서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필기를 하는데 책에다 바로 옮기면 이게 좀 정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따로 필기한 다음에 복습하시면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옮기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매일매일 이제 퀴즈랑 OX가 나가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모아놓을 필요 없고 복습하실 때 필요한 것들은 옮기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에 제가 약식 OX 문제를 넣어놨는데 출간하고 나니까 좀 아쉬운 게 이번에 틀을 바꿔가지고 좀 아쉬운 게 OX를 좀 더 많이 넣을 걸 그랬어요. 개인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엑기스만 넣는다고 넣었는데 하고 보니 좀 더 넣을 걸 그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할 때 이걸로 보충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재에는 OX는 문제 해설 다 있으니까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 중에 풀어보는 추가 OX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푸는 거니까 이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이거 보완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도 의문 드는 지점이 있으면 우리 카페가 지금 운영한 지가 10년 넘어가지고 웬만한 질문들은 검색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보시고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올리시면 되지. 거기다가 글 올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조문자로 나가니까 조문 중심으로라도 좀 러프하게 예습을 해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작년과 다른 게 작년에는 그날 진도 나간 거를 책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보세요 하니까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서 OX만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세이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러프하게라도 예습을 좀 하고 오시면 아무래도 강의 효율성이 훨씬 좋아진다. 그거까지가 이제 하루의 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질문 및 상담 방법. 당연히 쉬는 시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길어질 것 같은 것들은 끝나고 오시면 좋고요. 끝나면 다 가실 때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면 쉬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너무 많이 오시면 제가 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쉬는 시간에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니코틴을 충전해야 돼서 제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끊긴 할 텐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페이지에 우리 개인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주소가 써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포털 다음 들어가셔가지고 김기범 노무사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그 등업 게시판에 공지사항 보시고 양식 확인하셔가지고 등업 신청하시고 등업하신 다음에 뭐 질문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괜찮으니까 뭐 다른 과목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다른 과목의 내용은 제가 모르지.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 드릴 수 없고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가로 3번에 뭐 이메일도 쓰긴 쓰고요. 양가로 4번 하원 홈페이지에도 동강 질문란이 있죠. 우리 강좌에. 양가로 5번에 개인 연락처도 오픈 드리는데 이거는 세 번째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뭐 개인 연락처니까 그 OT에 들어가면 안 돼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하고, 대신 이제 이메일이든 개인 연락처든 노동법 내용 질문은 안 받아요. 그 노동법 내용 질문을 거기로 받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용 질문은 카페로 통일하고 웬만하면, 그리고 학원 홈페이지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우리 수강 강좌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카페로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용 질문을 개인 연락처로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개인 상담이라든가 좀 프라이빗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뭐 상관없고, 그래서 그 내용 질문은 우리 카페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보시면 유의사항이 있는데, 양가로 1번 개인 연락처로 이제 상담 요청하실 때는 어쨌든 재수강생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톡 같은 경우에 제가 카톡 친구가 10,000명이 넘어요. 11,000 몇백 명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근데 이게 수강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연락처가 이 동네에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번호가 다 오픈돼 있어.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무슨 다 사는 콜센터 비슷하게 막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강생 아닌 분들도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수강생임을 증명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수강생 아닌 분들이 연락 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물론 제가 성격상 막 못되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싫어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내 수강생이 아닌데 왜 연락해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들은 1차는 그렇다고 치고, 특히 2차는 사실상 상대평가예요. 표점화에서는. 그러니까 표점화에서는 결국은 상위 10%가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절대평가의 외피를 뗀 상대평가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수강생 아닌 분들한테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주게 되면 결국은 그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수강생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서 제가 팔이 좀 심하게 안으로 붙는 편이라, 내 친구, 내 가족, 뭐 내 수강생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인 걸 좀 증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있고요. 양가로 2번 수험 상담은 뭐든 괜찮고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정답이긴 하겠냐면은, 그래서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 질문은 카페로 단일화하겠다. 양가로 3번 좀 프라이빗한 거라든가 수험 상담은 얼마든지 상관없고요. 그리고 저는 무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폰이 개인 폰과 업무 폰을 구별하지 않거든요. 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무음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시간대도 상관없고 새벽에도 괜찮아요. 무음이니까. 대신 답변도 새벽에 갈 수 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대신 전화는 안 돼요. 그 술 드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다음 비속어 한번 쓸게요. 비속어 존나 많아. 힘들어요. 그래갖고 진짜 힘들어. 자꾸 밤에 술 드시고 전화하셔가지고 그게 거의 매일 있는 것 같아. 올해 들어 유독 심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진짜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오시면은 예 죄송합니다를 끊고 차단시켜버리긴 하는데, 아무튼 전화는 안 돼. 전화는 안 되니까 통화를 가끔 하긴 하는데, 그거는 필요하면 따로 카톡으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시간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돼. 전화는 안 되니까 진짜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돼요. 네, 양가로 5번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신 것들은 무방하고, 특히 이제 산재 이런 것들은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해고 이런 것들은 초반 대응을 엉망으로 해도 나중에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어요. 제한적이나마. 근데 산재는 초반 대응을 개판으로 해버리면 수습이 안 돼. 그래서 중대재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돌아가시거나 크게 다치시거나 큰 병 걸리시거나 그런 것들은 아무데나 가셔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딱 맞는 사람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제가 뭐 커미션 받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잘 됐으면 싶어가지고 도와드리려고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제가 연락 와서 상담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연결시켜 주는 건들 중에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들이 사실 별로 안 돼요. 10% 미만이야.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부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상담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아는 노무사들한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이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 노무사 중에 노무사를 아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땐 제가 제일 많을걸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 노무사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신 기업 실무 상담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이제 필드에 그 기업계 계신 분들이 직병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 실무 상담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수험 강사니까 제가 할 일도 아니고 또 잘 몰라요. 저는 회사 안에 가본 적이 없거든. 잘 몰라.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필요하시면 그 자문노무사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6번 뭐 무의미하긴 한데 어차피 다 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양가로 7번 1차 강의 끝나고 나면 2차 강의 때 강사를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랑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질문도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양가로 8번 이게 강사들이 개인 폰을 막 까고 이런 게 노무사 수험판의 특이한 문화예요. 다른 수험판에 이런 게 있어. 근데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그냥 문화가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좀 온 게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저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밤에 막 전화들 많이 와가지고 막 무서워. 막 전화 와서 무서워 말해요. 전화 와가지고 노무사님 왜 우리 아파트가 20층인데 창밖에서 저를 보고 계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나는 밤에 그래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서 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많았어요. 사실 강사들 사이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딴 데 가서 혹시라도 경기보험을 오픈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6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다른 과목 민법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혹시라도 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양가로 1번에 개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조항호목 그러는데 보통 법조문은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1조, 2조, 3조 이게 위에 있고 그 밑에 1항, 2항, 3항 이런 게 있어요. 그 밑에는 1호, 2호, 3호 이런 게 있고 그 밑에는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있어요. 그게 조항호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그 조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 제 1조 써 있어요. 조는 제 몇 조라고 써 있어. 제 1조, 제 2조, 제 3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항은 동그라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항, 2항, 3항 이런 거예요. 호는 숫자로 돼 있어. 이게 1호, 2호, 3호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목은 가나다라로 돼 있어요.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항호 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7페이지에 박스를 보시면 제1조 제3항 제2호라고 하자고요. 그럼 정식 표기법은 제1조 제3항 제2호 이렇게 쓰는 게 정식 표기법이죠. 근데 약식으로 돼지꼬리를 써요. 저 돼지꼬리 표시가 몇 조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강의용 약식 그 표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2차 논술형 답안을 쓰는데 저거 쓰면 되냐? 안 돼요. 저거 너무 건방지잖아. 저거 답안용이 아니고 답안에는 제1조 제1항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강의용으로 돼지꼬리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는데 뭐 2, 1, 1 이러면은 느낌이 오시죠? 이거 근기법 2, 1, 1 그러면 2조 1항 1호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우리 그런 느낌으로 강의할 때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8페이지. 자,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노동법은 무엇이냐?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속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예요. 자,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해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 이걸 규율하는 거지. 여기서의 너와 나가 일반적인 너와 나가 아니라 갑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와 을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이들을 규율하는 거죠. 자, 원래 너와 나의 관계를 뭘로 규율합니까? 민법으로 규율하지. 사법이죠. 우리가 사법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이게 사법이죠. 그래가지고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를 규율하는 건 민법이에요. 원래 근로관계도 옛날에는 민법으로 규율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민법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민법에는 고용계약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로 치면 근로계약이지. 그래서 근로관계도 예전에는 18세기 이럴 때는 민법으로 규율했어요. 근데 민법으로 규율하는 건 뭡니까? 민법에는 정말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건데 이게 노동관계 현실에 안 맞단 말이에요. 갑을관계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로관계를 규율할 때는 얘네가 을임을 전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양자를 규율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종속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8번 다시 제목을 보시면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법과 사법은 무엇이냐? 이것도 아카데믹하게 들어가면 썰드립들이 많아요.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는 거지. 그렇죠? 돈을 빌렸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공간을 빌렸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보증을 섰다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이겠죠. 근데 공법은 무엇이냐?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법. 네가 잘못하면 국가가 너를 깜빵에 넣을 것이야. 이런 거. 행정법. 국가가 너한테 이런 식의 행정 처분을 할 것이야. 이런 거. 이런 게 공법이에요. 그런데 노동법은 굳이 공법과 사법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노동법은 사법이에요. 하나 고르라고 하면. 왜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규율하니까. 근데 사법적 성격만으로는 이게 실질적인 보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은 공법적 성격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 우리 민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죠. 그냥 누구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처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처벌 조항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국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공법적 명령도 내리고 사용자한테 너 이거 해 명령 내리고 심지어 노동자한테도 너 이거 해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적 성격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이론상 사회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사회법은 사회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노동법이고 하나가 경제법이에요. 물론 노동법이란 이름을 가진 개별 법률은 없어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법 마찬가지지. 경제 그쪽 공정거래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을 통틀어서 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법은 좀 더 보시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양가로 1번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근대 시민법. 시민법이 지금으로 치면 민법이죠. 민법을 영어로 하면 노동법을 영어로 하면 레이버 러가 되는 거고 민법을 영어로 하면 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시빌 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석하면 시민법이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세 가지 원칙이 나왔었죠. 자, 이거는 서구에서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등장한 세 가지 그 당시로서는 신시대적 원칙인 거예요. 혁명적인 원칙이지.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봉건사회 왕정시대 이런 겁니다. 왕의 말이 법이고 귀족의 말이 법이고 왕이 까라면 까는 거고 니꺼 내 거가 어딨어요? 뺏어가면 뺏기는 거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계약이 어딨어? 하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책임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왕이 네 책임이야. 그럼 네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야만의 시절이죠. 그러다가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계급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러면서 법률 관계에 있어서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이 나타난 거죠. 민법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혁명적 변화예요. 그때 나온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계약자의 원칙이에요. 계약자의 원칙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이 의미도 있지. 계약은 신성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게 계약자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계약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변화지. 그 다음 소유권 절대 원칙. 그 전까지는 내 거, 네 거인 게 어딨어, 씨. 뺏기면 뺏기는 거고 이런 거 주면 감사하고 뺏으면 뺏기는 거고 하는 거지. 근데 누구 거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인 소유권은 왕이라 할지라도 건들 수 없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처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과실 책임주의.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책임져야 되는가? 잘못한 거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이게 과실 책임주의예요. 그래서 그냥 난 잘못한 거 1도 없는데 왕이 기분 나쁘다고 귀족이 기분 나쁘다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그런 건 없게 됐겠죠. 아우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제 인간다운 삶이 드디어 처음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근로관계로 그대로 가져왔더니 안 맞는 거야.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자,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산업사회가 산업혁명도 일어나게 되면서 산업사회가 등장하게 되고 근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자, 계약자의 원칙 어쨌든 사용자랑 근로자가 지금으로 치면 민법상 고용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계약은 신성하니까 지켜야 되겠지. 그래서 계약합니다. 미국의 소년 노동자 15세 존하고 공장이 계약하는 거예요. 너는 어리니까 일을 잘 못하잖아. 시급 500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하루에 한 17시간은 근무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너 하루에 17시간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신성하니까 지켜야지. 그거 안 지키고 안 나와버리면 채무불이행이네. 그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개인들의 삶이 파탄이 났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라는 건 그냥 시장주의에 의거해가지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필연적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기 위해선 노동법이 필요해. 안 그러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자본주의 체제가 끝나버릴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실패를 막아야 되고 그러려면 노동법을 통한 규제가 분명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막아줘야 되겠다. 아무리 계약자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애를 데려다가 이렇게 일 시키는 거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실제로 18세기 영국 이런 데 보면 탄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통 애기들이었어요. 왜냐? 애들을 집어넣으면 갱도를 작게 파도 괜찮아. 그러니까 애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싸게 부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좀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 좀 공정하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러면서 계약을 공정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네가 계약했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하니까 을들에게 정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 이 정도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니네가 마음대로 임금을 정한다 하더라도 최소 이만큼은 줘야지. 니네가 근로시간 정한다 하더라도 이거 넘기면 안 되지. 니네가 임금을 어떻게 줄지 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임금은 이런 식으로는 줘야지. 그렇죠? 부모가 대신 받아가고 이러면 안 되지. 얘한테 줘야지. 이런 느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만들어 놓은 법률들을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라고 해요. 근데 아예 서구에서는 그거를 헌법적 권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되는. 그냥 개별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국가가 아예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는 헌법 32조에 있어요. 자, 그리고 헌법 32조에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바로 밑에 있죠. 근데 그 헌법 32조에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다고 하여 정말 권리가 보장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실제 근로관계에서 이게 보장되기 위해선 법률을 통해 보장을 해야 돼. 이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예컨대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오는 법률들을 우리가 묶어서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라고 합니다.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 여기에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들이 있죠. 부속법령, 기타 법령이라 불리는. 1차 시험에서는 그게 10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다. 그 다음 소유권 절대 원칙. 자, 계약자의 원칙 하에서 노동자들이 삶을 살아보니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동화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그 성냥팔이 소녀 마찬가지죠. 그 당시 성냥의 성분은 지금하고 달라요. 그 당시 성냥의 성분은 그 백린탄에 이제 원료가 되는 그 백린 그걸로 성냥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됐겠어? 애들이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 원료를 쓰게 되면 특징이 뭐냐? 사람이 몸이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예를 들어 여자애들, 어린애들 이런 애들이 성냥을 막 만드는데 맨날 그 유해약품, 그 물품 그거를 다루다 보니까 애들 얼굴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지. 그럼 쫓겨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그 당시에 퇴직금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쫓아내는 거지. 쫓아내면서 그냥 좀 미안하니까 성냥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가서 팔아야지. 돈만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막 이게 키면은 막 이게 나오잖아요. 트리도 막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따뜻한 집이 나오고 그게 그쪽 화약 약품에 중독된 사람들 부작용 특징이 그거래요. 환각이 보이는 거 이런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이게 아주 슬픈 동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엉망이었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람인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 물건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살려고 뭉친 거예요. 우리끼리 나 혼자 가서 씨알도 안 먹히니까 다 같이 모여서 가는 거지. 우리 이렇게 못하겠다. 근로시간 좀 줄여주고 임금 좀 올려주고 우리 때리지 마라. 왜 이런데 때리냐? 우리가 무슨 개돼지냐? 때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사장이 이것들이 고만줄 모르고 꺼져 하니까는 알았다 하면서 다들 공장을 점거해가지고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기계를 멈추자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파업이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집단적으로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겠죠. 그 다음에 공법적으로는 형사처벌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업무방해죄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서구에서 업무방해죄가 처음 생긴 게 노동조합의 파업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도 2010년 초반에 판례가 좀 바뀌면서 지금은 좀 다른데요.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통계를 보면 70% 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들이었어요. 파업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이제 쓰여왔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얘네들이 파업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의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 재산권을 얘네가 침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좀 살게 해달라고 뭉쳐서 실력 행사하는 건 좀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 원칙을 수정해서 소유권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좀 상대적 권리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자 하면서 서구에서는 그거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일본을 타고 우리도 그대로 넘어왔죠. 그걸 우리는 노동삼권, 다른 말로 근로삼권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은 근로삼권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노동삼권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에서는 근로계약 이렇게 얘기하지 뭐 노동계약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집단관계에서는 노동조합이라고 하지 근로조합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노동삼권이 밖에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로삼권, 노동삼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구에서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33조를 통해서 바로 밑에 있죠.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법률들, 그걸 우리는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어요. 줄여서 노동조합법 혹은 노조법이라고 하고 부속법령 플러스 알파 4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노동법 1, 노동법 2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노동법 1이고 노동법 2예요. 1차 시험에선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가 헌법 32조로부터 도출되는 노동법 1이 되고 얘가 노동법 2가 돼요. 2차 시험엔 1, 2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한 과목이죠. 근데 한 과목에 120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2차 시험에서 1점당 1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이 100점이니까 답안 작성 시간을 100분을 줘요. 1시간 40분이지. 그래서 우리는 150분을 줘야 되겠죠. 그럼 2시간 반이에요. 그럼 2시간 반 동안 어떻게 쓰고 있어 사람이? 중간에 쉬어야지.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노동법은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어요. 한 과목인데. 그래서 75점 먼저 보고 한 30분 쉰 다음에 또 75점을 봐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개별법, 이게 집단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차에서도 1, 2 느낌으로 실제로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 책임주의.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책임질 게 없지요.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업무상 재해가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아까 걔 18세기 영국의 소년 노동자 존이에요. 어린애인데 하루에 17시간을 공장에서 일을 해.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기계에 팔을 집어넣었어요. 팔이 훅 잘려버린 거지. 이렇게 팔이 훅 잘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장은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졸다가 내가 집어넣었으니까.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럼 애들 삶이 파탄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일을 하다가 다친 건 좀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업무상 재해 영역에서만큼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깰 수는 없지만 일부 무과실 책임 원칙을 같이 병용하자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이거는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도 흔적이 있어요. 이따 배우실 근로기준법 체계를 볼 건데 그 안에 재해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거야.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회사가 책임진다. 이게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19세기의 서구의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그전보다는 훨 나은데 큰 기업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작은 기업들은 이거 보상해준다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보상이 안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20세기 넘어오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회사가 책임지는 거긴 하지만 국가가 관장해서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영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을 그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실제 보험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지금으로 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에서 4대 보험을 공제를 해요.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 우리 4대 보험은 4가지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4가지지 않습니까? 4가지 중에 이 3가지는 근로자 부담분이 있어요. 근데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거든. 그냥 회사가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회사가 책임져야 될 거를 사회보험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니 보험료도 회사만 내는 거지. 물론 근로자가 내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런 사람들 일부 있는데 그 논외로 하고 자 그런 구조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차 시험에서는 사회보험법 범주로 들어가는 거죠. 2차 시험에서는 1교시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일단 얘랑 얘네들을 공부하겠죠. 거기다 플러스로 공부하는 게 또 뭐가 공부하는 게 있냐면 노동법의 연역이 어쩌고 뭐 ILO 국제기구 ILO가 어쩌고 뭐 노동법의 법원이 어쩌고 하는 노동법 총론이 있어요. 자, 요런 것들까지 묶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묶이냐면 이 범위가 노동법 원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일단 노조법보다 근기법이 양이 많은데 플러스 알파가 4개밖에 안 되는데 10개나 돼. 심지어 이 조문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1과 2를 비교하면 노1 쪽이 엄청 빡세요, 이게. 그런 면이 있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총론 파트는 2교시, 그 노2로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얘가 이쪽에 배치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노1, 얘까지 묶어서 노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공부하는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순서대로 하게 되면 얘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얘 보고 얘네 보고 얘 보고 얘네 보고 이런 식일 텐데 얘를 보기가 처음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동법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법원이 어쩌고 막 뭐 상위보호소의 원칙이 어쩌고 너무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하고 얘를 봐야 좀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얘를 제일 먼저 봐요. 1순위로. 그러고 나서 원래대로면은 얘를 봐야 될 건데 얘네들은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이 뭉쳐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마지막에 묶어서 한 큐에 봐요. 마지막에.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 뭘 보냐. 그 다음에 얘를 봐요. 노동법 총론. 그리고 노조법을 들어가고요. 부속법령들 14개는 1교시 노1 거, 노2 거를 묶어가지고 마지막에 묶어서 봅니다. 우리가 진도를 나갈 때 처음 근로기준법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기법 끝나고 나면 교재상으로는 부속법령 10개가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바로 노동법 총론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본 강의에서는 부속법령을 안 하는 거냐? 그럴 리가 있나? 기본 강의인데 다 했지. 근데 얘네들은 마지막에 묶어서 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헌법상 노동관계 조항들이 있죠. 32조와 33조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이따 볼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9번 가보시면 노무사 시험의 시험 범위예요. 보시면 1차 시험에서 1교시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가 있고 2교시가 집단적 노동관계 법규 2차 시험에서는 이제 아이고 잘못 썼네. 1차 시험에서 1교시가 아니고 1차 시험에서 노동법 1, 노동법 2죠. 2차 시험에선 1교시, 2교시 이게 맞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부속법령이 좀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근기 노조 쪽이 워낙 압도적이고 근데 1차 시험은 부법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좀 개수 압박이 좀 있다 이렇습니다. 자 옛날도 아니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가 노동법 1이 25점이고 25문제 노동법 2가 25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서 근기법에서 한 15개 나오고 플러스 부속법령에서 법령당 1개씩 해서 10개 나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노2 같은 경우는 노조법에서 한 20개 나오고 그 다음에 총론 파트에서 하나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법령에서 법령이 4개니까 한 4개 나오고 이런 식이었다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속법령이 법령 1개당 시험 문제가 한 문제니까 정말 엑기스만 찍어서 봐도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뭐 부속법령 특강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기본 강의 딴 거 충분합니다. 많이 풀어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1차를 좀 어렵게 하느라고 문제수를 늘렸죠. 그래서 40문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1도 40문제, 노2도 40문제예요. 대충 한 1.5배 정도 늘어났지. 그래서 40문제가 되면서 부법 비중이 어떻게 될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좀 많이 되지 않겠냐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부법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 노원 노트를 합쳐서 지금 80문제죠. 근데 부법이 총론까지 합치면 한 절반쯤 돼요. 한 40문제가 부법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법을 좀 더 빡세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 강의로도 물론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좀 심화 강의도 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 들어가시죠. 32분 정도에 시작할게요.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